이어서 계속해서 그 4월 14일에 해당하는 수업, 영상 두 번째 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갔던 제가 갖고 있는 42페이지 여기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년 전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대 근동의 지각 대변동, 지질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민족들이 정신없이 이동한 밀고 밀리는 현상, 민족 대이동 시기로 인해서 그 이후 몇백 년 정도는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암흑기로 들어간다. 그런 속에서 해상 민족, sea people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건동의 질서도 재편이 되는데 1200, 1300년대부터 군사적인 힘을 보여주었던 아시리아가 이제 오랫동안 절대 강자가 없던 고대 건동에서 이제 선명히 제1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시리아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이제 그 당시에 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진행되어져 나왔던 역사. 자, 그래서 42쪽을 보게 되면 그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동 지역에 두 가지의 부족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이게 아람계 사람들, 그러고 난 다음 칼데아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원래는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토착민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힘을 이제 펼쳐나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기가 되면, 그러니까 BC 1000년기라고 하는 것은 이 1000년부터 해서 이 기원전 끝날 때까지 아닙니까? 이 1000년 동안은 다민족 현상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은 이제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섞여 지내면서 복잡한 정치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하고 이제 칼데아인들의 영향력이 세지게 된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인 게 오늘날 로마 제국이 망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특히 구조적으로 큰 틀에서 문제시된 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이 정체성이 와야 되면서 로마는 힘을 잃어가게 됐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본 해석이.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도 비대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성골이랄까요? 오리지널 핵심 멤버는 이탈리아 안에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로마 출신이거나 이탈리아 안에 살던 사람, 로마 시에 살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안에 살던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나머지 외국 사람들은 필요할 때 이렇게 적당히 썼는데 세월이 흐르면은 로마 제국이 커지니까 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인 출신 성분을 지닌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을 휘두르게 되다 보니까 황제조차도 백인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황제가 되지를 않나 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죠? 로마 제국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몇백 년 지나다 결국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멸망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게르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직을 갖다 맡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평상시에는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와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따져보는 그런 때가 오면은 이게 로마 사람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일로 동일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도 어떻게 됩니까? 가변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도 힘을 잃어갔던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건동을 제패한 아시리아 제국 시대에 바빌로니아는 특히 이 외국계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는 복잡한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노선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대책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노선이 하나면 되게 편합니다. 노선이 하나면은 그럼 대처를 한다 만다 이렇게 되는데 외국계가 오면은 이제 시각이 또 하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도 그게 복잡하죠. 그게 변수가 심해서 바빌로니아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끌어당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일어나도 될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압도 커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1158년 이후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해서 대략 그렇게 911년 정도까지 보고, 911년쯤 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건동의 정치사를 갖다가 좀 이렇게 파고들 만한 여지가 생기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627년,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가정이죠. 그죠? 이거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605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략 한 300년간에 걸쳐서 이 시기에 전체 근동의 역사는 막강한 힘을 휘둘렀던 제국 아시리아가 주도했던 시기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아시리아가 주도했던 근동사에서 911년부터 746년까지는 첫 단계, 그리고 746년 이후 745부터 망할 때까지 600년대 초까지는 신아시리아 제국의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여기 누구를 축으로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를 본격적으로 몰고 왔던 무지막지한 지도력을 지니고 군사적인 능력을 입증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티글라필레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티글라필레세르.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티글라필레세르. 표기가 한국에서 이걸 읽어내는 학자들의 인식이 그죠?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발음이 늘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미리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발음 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티글라 필레세르, 필레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오늘날 유럽식 발음이고, 티글랏 필레세르 3세 티글랏 745년에 갑자기 정치 권력을 장악합니다. 아마도 쿠데타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티글랏 필레세르 3세 745년에 이 사람이 등극한 전후로 해서 앞뒤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티글랏 필레세르부터 아시리아는 온전한 전성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그럼 그 전 단계, 그러면 간단하게 요걸 좀 얘기를 하는데, 제국이 되는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부터 보게 되면 기원전 10세기부터 고대 근동의 땅에는 서서히 압도적인 세력이 근동 질서를 주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긴 다민족 간의 쟁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죠? 이런저런 민족들이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뭡니까? 이 기원전 15, 14, 13년처럼 세력이 팽팽히 균형이 되어 있던 시기, 아마르나 문서가 얘기해주는 많은 나라들이 힘을 좀 줄이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시기는 각 국가들이 절대 강자가 달리었고 비슷하게 세력이 팽팽하게 있던 시기.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최근 역사를 보더라도 지구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역사를 보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까지 한 7, 80년이 지났는데 최근까지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1989년인가 90년까지는요 힘이 팽팽하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우열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경제적인 건 미국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군사적인 것은 우열의 차이가 잘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 양강 구도 속에서 나머지 나라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이쪽에 붙든지 저쪽에 붙든지, 그리고 일부는 뭐냐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해가 중립, 뭐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 그래갖고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 구도 내에서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세워도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 지금은 어떤 때냐면 좀 애매한 게, 자, 이게 미국이라 그러면 소련이 있었잖아요. 이 양쪽 팽팽하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건 아니고 또 꼬꾸라들었죠.
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지금 일강체제라면 일강체제. 근데 이 일강에 옛날 소련처럼 이렇게 맞대응할 정도 힘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없단 말인데 여러분들. 없어요. 미국이 그냥 일강체제로 가니까 이게 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전에부터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양쪽이 서로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가 전체를 다 컨트롤을 못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이 일어난다? 예, 바로 정치학에서 늘 얘기하는 국지전이 빈발한다라고 합니다. 전면전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간단한 전쟁들은 늘어나는 국지전. 대표적인 예가 뭐냐? 소련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미국이 일강체제로 막 들어가던 이게 소련이 무너지고 1년도 안 지나서 90년 8월에 199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이 일어난 이게 최초의 도전입니다. 미국 일강체제가 기능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본 사건. 그래서 미국이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입증을 했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동맹 세력들이 어디입니까? 서양 백인 국가, 프랑스, 영국을 끌어들여서 다국적군을 형성을. 그 외에도 많은 나라는 간접적으로 끌어들여. 우리나라는 의료 지원이나 이제 간접적인 지원 해갖고는 이라크를 고립시키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국지전들이 빈발한다. 자, 다시 일로 넘어간다. 예? 그러면 지금 이 고대 근동의 15, 14, 13세기에는 세력 균형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시리아밖에 없어요. 아시리아가 절대 강자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외교를 결정해. 따라갈 거냐 대항할 거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서 대항할 거냐 이런 시대로 간 게 서기 천년기 BC 천년기의 역사다. 자, 그걸 주목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속에서 아시리아는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영토국가 개념에 걸맞지 않게 돼. 어마어마하게 비대하게 돼. 그 비대하게 되는데 두 왕이 있었는데 아수르 나시르 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바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시리아의 유명한 왕 샬마네세르 3세입니다. 858에서 823년까지 걸쳐서 아시리아를 지배했던 왕인데 이 사람 시대가 되면 대대적인 팽창 정책을 펴서 북시리아, 남부 아나톨리아 그리고 킬리키아에 이르는 일대까지 침략 정쟁을 성공적으로 거두었다. 그래서 세계사 최초의 제국을 이루었다. 궁금한 사람은 여기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라고 한번 같이 보자 했는데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윤곽이 나온 다음에 24에 보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보면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줄쳐진 테두리 안에 들어간 게 누구 때냐면은 바로 Assyrian Empire under Shalmaneser III라고 해서 샬마네세르 3세 통치기의 아시리아 제국이 요 영토 안에 있다. 그보다 더 큰 거는 후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858에서 824년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영토가 이거 절반도 안 된다면 절반은 무슨 절반입니까? 훨씬 작죠. 그런데 보세요. 다 정복하다 보니까 여기 우라르투 들어오지요. 미단이 옛날에 없어졌죠. 히타이트 일부 장악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 가서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지역까지는 못 들어가도 부근까지 들어갔죠.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샬마네스르 시대의 확대된 영토. 이제 임파이어가 성립이 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자, 이게 왜 제국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연구가 있었는데 좀 소개하자면은 그 1990년대에 나왔던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회경제학적인 이론을 갖다가 역사 사료는 어디 신아시리아 제국을 결합시켜서 나온 박사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전공이 결합된 그런 박사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이 뭐냐? 신아시리아 제국의 서부로의 팽창, 그리고
그 이제 주제목 밑에 부제목인데 하나의 구조 분석 해갖고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Die beste Expansion des Neuarchivischen Reiches eine Strukturanalyse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 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는 AOAT라고 해서 Alta Orient und Alta Testament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과 구약 이런 말입니다. 239권에 이 사람이 전면에 자기 박사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은 논문입니다. 기념비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막 학문적인 경력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갖다가 뭡니까 찍어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죠? 롤란드 람프리시스라고 하는 학자가 했죠. 방금 제가 오랜만에 민스타 대학교에 그 홈페이지를 검색하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박사 논문 낼 때쯤 나이가 한 30살 됐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60은 약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롤란드 람프리시스라고 하는 이 학자의 얘기를 한번 제가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자,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쫙 펼쳐볼게요. 시간이 있으면 이걸 여러분 보라고 이제 강의 자료 올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는 바람에 자 이걸 좀 들고 있을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롤란드 람프리스 베를린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1995년 아닐 테 그보다 먼저 박사 논문 나오고 간행물에 95년에 찍어냈습니다. 아오아트 기념비적인 아주 유명한 학술 잡지죠. 그러니까 신학과 고대 근동이 결합된 학술 잡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에 아주 젊은 사람이 자기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면요. 샬마네세르가 이룩한 그 영토를 모델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뭐로 분석한다? 아,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60년대를 강타했던 왈라슈타인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 사람을 사회학자로 봐도 정치학자로 봐도 사학자로 봤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 세계 체제론이 다른 말로 하면 월드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 오래돼 갖고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이에요. 자, 왈라슈타인이라고 했던 독일계로 생각이 됩니다. 이름 자체가 왈라슈타인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학자가 만든 이론이 세계 체제론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냐를 경제적인 이론을 가지고서 그 당시 설명했어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했죠. 세계는 몇 가지 구역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가장 영향력이 큰 핵심부가 있다. 코어가 있다. 그 붙어서 같이 공생을 하려고 하는 뭐가 있다? 반주변부가 있다. 완전 주변부는 아니고 조역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주변은 절대로 아니고 그게 뭡니까? 반이죠 그냥. 세미 페리페리가 있다. 반주변부 아니면 반핵심부라고 해야 되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힘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나라들은 빌붙어서 이 핵심부에서 농간을 부리는 대로 놀아나는 그런 경제 구조에 처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페리페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서 세 가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왈라슈타인이 자기 이론을 전개했단 말입니다. 자, 코어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주변부가 있단 말이에요. 반주변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고 페리페리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얘기할 때 모사된다니까 주변부가 될 테고 지금의 코어 아니면 반주변부가 되겠죠. 코어는 그 당시에 선진국을 얘기했어요.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들, 그 일부의 나라들이고 반주변부는 이제 개발도상국인데 후진국은 아니고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나라들 얘기. 나머지 대부분은 다 못 사는 나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월드 시스템 이론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이 구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다? 이 람프리시스라고 하는 학자가 신아시리아 제국 시대에 바로 이 BC 9세기 최초의 세계 제국이 어떤 경제적 관계에 속해 있는가를 갖다가
분석을 했다. 이 모델에 들어가서 분석할 정도로 이 공납 체계하고 이 지배하는 제국이 뭡니까? 자기 영향력을 갖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됐던 거죠. 자세한 건 저도 많이 안 읽어봐서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최초의 제국이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샬마네세르 3세 시대다. 샬마네세르. 자,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좀 학부 수업 치고는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이런 걸 시험 문제 낼 수도 없는 거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는 교양으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뭐 시험 문제 풀고 이렇게 하라는 건 너무 내용이 어려운 거고, 이걸 안다는 건 좀 중요한 거죠. 그죠? 저도 굉장히 이 이론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서 한번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한계를 많이 느껴가지고 추진은 못했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산뜻한 아이디어였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 다시 이 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샬마네세르가 바로 BC 9세기 중반기에 활동했던 중요한 군주 아시리아의 지배자였는데 이 팽창을 했다면 그래서 세계 제국을 드디어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기회가 왔는데 어떤 기회가 왔냐면요. 바로 밑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아시리아보다는 좀 영토랄까 힘이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내부 내란으로 시끄럽다 이 말.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계위를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나다 해갖고 이제 형 동생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는 바빌로니아 왕조가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죠? 자,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는 나는 뭐 큰아들 파, 나는 작은아들 파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쪽에 한 파가 어떻게 아시리아에게 요청을 해요. 지금 우리를 군대를 이끌고 도와줘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왕 되는데 도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그래도 그 나라 좀 개입하고 싶었는데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 갖고는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가 갖고는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쉽게 말해서 그 지원을 받은 애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아시리아가 원하는 대로 이제 앞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됐다 하는 것이 샬마네세르 시대에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역사에서는 그다지 별로 뭐 이렇게 눈에 두드러질 만한 그런 것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는 또 거꾸로 아시리아가 자기 내분에 시달려 가지고는 외부로 어떻게 힘을 쓰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힘이 쭉 꺾여가지고 823에서 745, 뭐 대략 한 몇 년 정도 돼요. 이게 한 70년 이상 정도 진행되다가 언제 이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티글라 필레세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티글라 필레세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이 아시리아의 힘을 다시 끌어모아서 저기하자마자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하자마자 느낌이 꼭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뭐 저야 뭐 공상입니다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일본에서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전면전을 일으켜서 쳐들어온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일본을 다스리고 있던 일본이 여러 세력으로 나눠져 있던 걸 갖다 통일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가지고 한자로 쓰면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인데 1592년에 20만 대군인가요? 14만 대군.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일본을 갖다가 통일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뭐가 좀 찝찝하냐면 그 반대하는 자녀 세력들이 찝찝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그냥 다 끌어모아서 전쟁이나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군소리 없다. 그것도 방법이니까 국내에 시끌시끌한 여론을 밖으로 돌리는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큰 전쟁회 때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그런 애들 다 끌어모아서 외국으로 한국으로 쳐들어가라고 보내버립니다. 그것처럼 티글라 필레세르도 즉위하자마자 정신 하나도 없이 그냥 막바로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쳐들어가냐면은 아시리아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기 내분에 비실비실하고 있던 그 긴 세월 동안 바빌로니아는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있다 보니까 아시리아가 세우는 그 질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너희는 충성을 해. 이게 말입니다. 장기간 확인이 안 되고 그러고 나면 뻔하게 무력화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확인 원정을 가봐야 돼. 그래갖고는 티글라필레세르 3세가 어떻게 됩니까? 745년에 막바로 군대를 출병을 해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충성하는 나라고 어차피 작은 나라고 어차피 말로 억눌러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등극했을 때에 아마도 10중 8구는 그게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왕의 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을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국내 상황을 외부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쳐들어간 것이 바빌로니아 쳐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시리아 왕이라는 걸 심어주고 너희들은 원래부터 충성하는 대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43페이지에 샬마네세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나오는 글들이 있길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아시리아 제국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초기와 샬마네세르 3세 시기 이후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고 샬마네세르 3세 이전까지는 소규모로 점진적으로 팽창의 과정이었을 것이고 그의 시대 이후에는 범위가 커지면서 정복의 판도도 어떻게 돼요? 판이하게 광범위해짐에 따라서 바빌로니아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구실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각주 8 밑으로 보면 BC 9세기 중엽에 바빌로니아에서는 내분이 일어나서 바빌로니아의 왕 이름이 되게 긴데요. 마르둑 자키르 슈미르가 동생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아시리아의 군사적 요청을 지원했대. 그래서 마르둑 자키르 슈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의 반란을 막으려고 아시리아한테 SOS를 요청을 했다. 자, 마르둑이라고 하는 건요. 바빌론에서 자꾸 나오는다는데 이게 이제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르둑이 이제 BC 2000년기에 아시리아 쪽, 바빌로니아 쪽에서 부상하는 전형적인 수호신 같은 게 있어요. 이 마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연구를 해보면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 민족들이 뭐냐면 이제 팔레스틴이 같이 살던 외부에서 온 애들인데 얘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요. B-A-A-L. 그게 이제 마둑이라고 보는 이제 설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연관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858년에서 746년에 흐르는 정치사적인 여정은 880에서 8304를 일 보면 두 명의 왕 아수르 나시르 8 2세 샬마네세르 3세가 군사적 팽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78년을 보게 되면 그 샬마네세르의 전임이었던 그 왕이 칼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새롭게 중심지 도읍지를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27년 823년에는 아시리아 핵심부에서 자기들끼리 또 반란이 벌어지고 823에서 745년 그래갖고는 한동안 대외적으로는 알 수 없는 침잠기로 있다가 745년에 아마도 군사정변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권좌에 오른 티글라필레세르 3세가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대외 팽창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745년에서 627년 혹은 그 이후 제국의 패망까지 그래서 대략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아시리아의 전성기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하게 되면 시리아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요. 영토적으로 최대의 판도를 정복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네오 아시리안 임파이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네오 아시리안 임파이어. 신 아시리아 제국이다. 자, 네오 아시리안 임파이어다. 네오 아시리안 가장 밑에 네오 아시리안 임파이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아시리아 제국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흔히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로 알려져 있는 이 시대는 고대 근동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의 시대였다.
당시 근동을 형성하던 주요 국가들이나 지역들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일어난 아시리아 이외에도 아시리아 북부에 있던 산악민족인 우라르투, 그러고 난 다음에 서부 지중해 해상을 따라 세력을 형성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주변에 또 시리아계 사람들, 그걸 덮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동쪽에는 사이즈가 큰 나라인데 엘람이 전부 다 아시리아에 쉽게 말해 도전할 만한 국가이긴 했다라고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다시 티글라필레세르로 돌아와가지고, 자, 아시리아 전성기 이때 확 시작되는데, 티글라필레세르 3세는 등극 이후 체계적으로 주변국들을 패권하에 복속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남쪽의 약국이었던 바빌로니아를 침공해서, 아까 저 얘기를 드렸는데 충성이 의심스러웠는데요. 북부 서부에서 재차 아시리아의 통제권을 재확인한 뒤에 그는 본인이 직접 바빌로니아 왕위도 찬탈하였다. 이렇게 되죠. 자, 티글라필레세르 쳐들어간 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여서 뭐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어차피 이제 배우니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왼쪽이 유프라테스, 오른쪽이 티그리스 강이 있으면 우리가 설정을 할 때에 위쪽에가 잘 안 나오는데, 위쪽이 이제 아시리아 영토고 이쯤 가면은 바빌로니아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루트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빌론이 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자, 티글라필레세르로 쳐들어갈 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줄을 꺼봤죠, 그죠? 대략 이렇게 보는 여기가 경계가 돼서 밑이 바빌로니아고 위에 훨씬 큰 데가 아시리아였어요. 그리고 핵심 부는 다 위에 한참 위에 있습니다. 쳐들어가려면 수도에서 한참 내려오는데, 자, 바빌론은 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바빌론 이쯤에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쳐들어갔냐면은 티글라필레세르가 쳐들어가서 현지를 봐야 하니까, 그죠? 그래갖고는 쳐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쳐들어간 루트가 동쪽을 공격해요. 동쪽을.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바빌론 수도를 향해서 쳐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45년의 이 공략이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돼요? 다시 군대가 별로 없으니까 쉽게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갖고는 이제 자기 어떤 이 힘을 갖다 과시를. 근데 그건 이제 간단하게 쳐들어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745년에서 730년대 막 지나면서 티글라필레스는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를. 그런데 그때 정복한 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720년대인가요? 30년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에 장기간의 공략에서 결정이 난 게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렸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정복이 아니고 일부가 정복인데 앞부분 쳐들어갈 때 처음 나오는 땅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렇게 북쪽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티글라필레세르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쪽만 나요. 남쪽을 유대라 그러죠. 남유대만 남고 북은 없어졌다. 왜? 티글라필레세르가 정복을 해서 뭘 해버렸다? 자기 영토화해서 병합을 했다. 이 병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총독을 세우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은액션이 벌어졌죠. 한일 합방 이런 말 쓰죠, 그죠?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어. 은액션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절반 이상이 없어졌어. 그 남쪽에 있는 유대는 나중에 이제 신바빌론 제국 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요런 역사에.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 이제 공을 많이 들였어요. 거기도 노른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중해 무역하고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공략을 했는데, 그러고 한 번 더 쳐들어가는데 언제 쳐들어가냐면은 그 사이에 이제 그 외국에 자꾸 골몰해 있으니까 이 바빌로니아 쪽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약간 이렇게 아시리아 지배에 저항하는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러 이제 쳐들어가 갖고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완전히 강력하게 눌러버리는데 뭘 하냐면 본인이 직접 가요. 보통 왕이 직접 갈 필요는 없는데 직접 가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걸 갖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는 거기 이제 행렬, 왕이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자기 과시하는 거죠. 행진까지 다 합니다. 하고는
그쪽의 종교적 풍습도 인정을 하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스리는데 나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동시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왕위 겸직, 퍼스널 유니온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티글라필레세르 부분까지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